우리 박태진 박사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좋은 토론, 우리 교육행정학회에서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좋은 토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영욱 박사님이시죠? 제가 우리 곽태진 박사가 고려대에 있어서 매우 자랑스러워했는데요. 곽태진 박사의 논문을 읽어보고 야, 이런 논문도 요새 시대에 쓰는구나 해서 굉장히 박태진 박사를 아끼고 사랑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학자로서 존경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그냥 인사로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감명 깊게 안영욱 박사의 논문을, 정말 긴 논문을 87쪽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거 아마 제가 지난번에 교육정치학에 냈던 거 경신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이성애 박사님 15분에서 20분 정도 토론하라고 그러셨어요. 이메일 카톡에서. 그래서 제가 약간 길게 작성을 하셨는데 오늘 자꾸 약속을 어기시는군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제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일단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이거고 한영욱 박사님이 앞부분에 굉장히 잘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아차의 글이 읽기가 쉬운 글이 아닌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카피해서 꼼꼼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까지 읽고 제가 이걸 작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곽태진 박사가 비판적 실제론을 너무나 이렇게 알기 쉽게 우리한테 알려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이 많이 넓어질 것처럼 우리 안영욱 박사님께서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뭐 저간 가급적 짧은 시간 내에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연구 목적에 비해서 분석의 틀, 분석 결과가 너무 복잡하지 않나? 제가 이제 아처를 따라가다가 이 정도면 끝나겠지 했는데 또 시작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분석 틀은 단순 명료성과 그러니까 타당성이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데 지나치게 복잡해지면 분석의 틀로서의 명료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분석의 틀로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 그 모든 분석들을 다 사용해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고 타당할까? 분석들이 일부만 활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때까지 그 많은 분량을 통해서 소개한 아처의 형태 발생론적 접근이 이 사례 연구를 이게 반드시 필요했나라는 걸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연적, 상황의존적, 상황적, 양립 불가능성, 보호 이런 것들을 너무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져요. 우리 혁신자치학교는 누구나 다 알고, 저도 이제 서울시 교육청 연구하면서 혁신자치학교를 했는데 관료적인 것 때문에 안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서울시 교육청의 혁신자치학교는 기본적으로 혁신학교에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니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 라는 거였는데, 일단은 교육부의 정책, 그 다음에 거기에 앞서서 교육청 관료들의 경직성 때문에 실제로는 완화시켜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벗어났다면 한영욱 이 박사님은 오랜 기간 동안 여기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훨씬 독자들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복잡다단한 요소들이 자기 연구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아처 형태 발생론적 접근이
교육정책 과정 분석에서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이었나? 그러니까 실제로 한영욱 박사님이 이 논문을 쓸 때 혁신자치학교는 서브스턴스에 불과해요. 어떻게 보면 아치의 형태 발생론적 접근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교육정책을 분석할 때 이거의 장점과 한계는 뭔지를 사실은 이 재현 부분에 쓰는 게 박사 논문이니까 훨씬 더 중요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아까 이제 고백하셨는데, 구조와 문화, 그 다음에 다층성의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이제 조직, 그 다음에 학급, 이렇게 되면 양적 연구에도 HLM을 하듯이 학교 분석을 하면 학교의 문화가 있고 지역 교육청의 문화가 있고 또 사회 전체의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선거 제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와 문화를 나누는 것도 매우 힘든데 학교에서 구조와 문화를 나눠야 되고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교육청인가 아니면 경북교육청인가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조와 문화를 나눠야 되고 한국 전체의 구조와 문화를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고 타당할까? 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구조와 문화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들은 뭐 한영욱 박사님도 그랬지만 혁신학교 정책을 구조로 보고 문화를 혁신학교 유지 성장으로 보고 얼마나 이렇게 좀 이게 어려웠으면 이렇게 나눴을까? 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매우 모호하고 자의적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구조와 행위자를 논할 때 뭐 기든스를 이야기하는데 기든스도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처도 상당히 오래된 사람이고 그래서 이미 구조와 행위자가 과거처럼 뭐 구조 우위, 행위자 우위 이런 것들은 이미 다른 이 논의에서 많이 극복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행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신제도주의, 서울대학교 신정철 교수나 아니면 뭐 우리 고대 신현석 교수, 그다음 행정학회에서는 하현석 교수 같은 사람들이 이미 이런 논의를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와 행위자와 같은 기든스가 가지는 그런 한계들을 여기서는 이제 구조, 제도,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노명순 선생이라고 우리 석사 논문 쓴 학생인데요. 2006년도에 신제도주의 가지고 구조와 행위자는 제도를 매개로 작용한다. 제도는 과거 행위자들의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은 다시 행위자의 행위를 지배하는 속성을 가진다. 행위자는 구조와 제도의 영향을 받는 객체이면서 동시에 제도를 현실화하고 재생산하는 변화의 주체이다. 그 다음에 구조, 제도, 행위자의 관계, 시간을 도입했죠. 구조, 제도,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 T1에서 행위자 행위는 T2에서의 제도 형성 및 제도 변화로 나타난다. 제가 이제 누누이 이야기를 했죠. 저는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아처가 아니면 한영욱 박사님이 논문에서 이야기했던 애매모호한 설명보다는 훨씬 더 학생들한테 가독성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 학교 내부의 구조와 문화와 학교 외부, 교육청, 지역사회, 전체 사회의 물리적, 정책적, 사회적 환경은 분석에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분되고 활용되고 있는가. 저는 이제 매우 이제 대충 뒤섞여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형태 발생론적 접근 중에서 기존의 분석들과 중첩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형태 발생론적 접근은 나름대로 이제 주목할 만한 접근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뭔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더 어필하는 것이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성애 박사님이 한 그 행위자성 온누리 고등학교에서는 좀 미시적으로, 거기도 막 뭉뚱그려서 하긴 했지만, 미시적으로, 행위자성이 어떻게 발현돼서, 그것들이 개인의 각성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쪽으로 이어져 있어서, 그건 굉장히, 좀 우리 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답이 명확해질 때, 형태 발생론적 접근, 이름 매우 복잡하지만 사실은 제도 변화, 이때까지 신제도주의나 정책, 교육 정책학에서 했던
제도 변화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최근에나 어리석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별 다른 거는 아니에요. 형태 발생론적, 물론 이제 발현성, 뭐 성찰성 이런 것들이 있지만 형태 발생은 제도 변화, 그 다음에 이제 형태 유지는 제도 유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들을 다른 용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보다 강점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 세 번째는 사례 연구와 맥락인데요. 한영욱 박사님이 자기 연구는 사례 연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한영욱 박사가 생각하는 사례가 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례 연구라 그러시면 사례가 뭔지 잘 몰라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 이제 사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 현상과 관심 현상이 놓여 있는 맥락을 상황적 특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맥락. 그래서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잘 가르치는 교수,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현상 혹은 잘 가르치는 교수라는 관심 현상을 연구를 하는데 그거를 어떤 분석 단위, 하나의 대학이라는 분석 단위를 설정했어요. 하나의 분석 단위는 분석 대상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 분석 단위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는 여러 가지 개별 단위,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의 범위를 말해요. 그래서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그러니까 연구중심대학, 교육을 엄청나게 경시하고 교수의 힘이 세고 위기의식은 하나도 없고 이런 공통된 특성을 가진 곳이 분석 단위예요. 그 중에서 저는 고려대라는 분석 대상을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라는 분석 대상을 설정하면 유사한 속성을 가진 연세대나 서울대 쪽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 거예요. 발견한 발생기제, 이성의 박사의 말로 하면 발생기제, 제 말로 하면 영향요인과 영향요인들 간의 관계가 다른대로 일반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는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관심 현상과 그 관심 현상이 놓여 있는 분석 단위, 즉 맥락을 합친 걸 사례라고 하고 사례 연구는 그런 사례를 연구하는 접근 방식인데 즉 관심 현상을 특정한 속성을 가진 상황적 속성 하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잘 가르치는 교수를 연구하는 거랑 목포대에서 잘 가르치는 교수를 연구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근데 현상학적 연구는 잘 가르치는 교수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나라고 연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례 연구에서는 특정한 관심 현상이 놓여 있는 맥락 속에서 관심 현상이 어떻게 발현하는가를 연구하는 걸 바로 우리가 사례 연구라 그러고 그래서 사례 연구에서 도출된 거는 근거 이론 혹은 중범위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영욱 박사가 생각하는 사례는 뭐고 본인은 왜 사례 연구를 했고 왜 산들학교 두 가지를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산들학교에서 나타나는 이런 상호작용이 다른 혁신 자치학교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왜 산학교나 들학교 중에 하나만 안 하고 들학교 두 개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했을까요? 그건 맥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은 아닌지. 맥락이 다르면 관심 현상이 발현하는 과정은 틀릴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신제도주의에서 말하는 T-1, T-2, 뭐 T 플러스 1 연구 수행을 하는 시점에서 T 시점에서 주어진 제도는 T 시점에서 행위자의 행위를 제약해요. 글래스 실링은 과거의 행위자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여러분들의 행위를 제약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글래스 실링에 대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는 T 플러스 1 시점에서 글래스 실링의 제약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의 행위자는 그 행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가치관과 태도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바뀌기 때문에 그게 쉽게 바뀌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는 일종의 상수로 작용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질적 연구 일반화는 아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E의 분석적 일반화를 해서 나는 양적 연구 일반화하고는 좀 다르다 그랬어요. 나는 E의 이 분석적 일반화를 다른 사람은 자연주의적 일반화, 뭐 이론적 일반화라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린우드 레빈 같은 경우에는 질적 연구의 일반화는 과거의 특정한 맥락에서 산출되었던 맥락 지속적 지식을 새로운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가능성과 방법을 판단하는 적극적 성찰의 과정이다. 첫 번째, 그래서 해당 지식이 창출되었던 특정한 맥락적 조건에 대한 이해와 두 번째, 창출된 지식이 적용될 새로운 맥락적 조건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해당 지식이 창출된 맥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해당 지식을 새로운 맥락에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것인지에 대한 성찰을 포함하는 것이다. 딴 대학에서 성공적인 제도를 우리 대학에 가져오면 그대로 가져오면 무조건 실패해요. 그 대학에서 성공했던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대학의 맥락과 그 대학의 맥락에서 그 제도가 성공했던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B 대학에 가져와도 맥락이 틀리지만 그거를 적용할 수 있어요. 일반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전이 가능성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견한 작동 원리를 여기서도 일반화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교수는 A 학급에서도 잘 가르치지만 B 학급에서도 잘 가르쳐요. 작동 원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맥락의 차이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영욱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뭐 중도융합이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잘못 적응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 측면이 많은 게 제가 이제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이 뭐죠? 그 코딩 패러다임을 볼 때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거를 한 연구를 통해서 다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의 총체를 이 개인, 나약한 개인이 하나의 연구를 통해서 다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T-1 시점도 알아야 되고, T2, T3도 알아야 되고, T4도 알아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는 T-1 시점은 사례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역사적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걸 하더라도 기껏 해봐야 회고적 연구를 할 수 있고 참여 관찰은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남아있는 몇 사람만 해야 되고 과거에 남아있는 문헌 연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역사적 연구를 해야 되고 요거는 사례 연구를 할 수 있어요. contemporary phenomen이기 때문이에요. 요건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게 이상적인 거 당연하긴 하지만 한 시점에서 개인이 하는 연구가 특히 개인이 하는 연구로서 이걸 다 하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연구 전략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연구 범위는 뭘까? 자기의 연구 목적에 따라서 적정한 연구 범위는 뭐가 돼야 될까? 제가 볼 땐 요거였어요. 한영욱 교수, 이 박사님이 해야 되는 연구는 요거였어요. 요건 당연히 볼 수 없죠. 3년뿐이 안 됐는데 이게 무슨 변화가 돼요? 이거는 자기가 그러니까 옛날에 혁신학교를 했을 때 가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걸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연구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제도나 현상이나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 이거 다 이해하는 것들을 사회과학의 목적으로 하되 자기 연구에서 항상 그걸 다 연구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는 게 좋겠다. 그래서 T1 시점은 역사적 연구를 하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T2 시점은 1차 사례 연구를 하란 말이에요. T3 시점은 2차 사례 연구를 하란 말이에요. 제가 2013년에 한동대 연구를 했는데 요번에 이제 프로포즈를 내요.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때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이제 다시 보는 거예요. T3 시점에서 다시 사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제도가 변하는 과정과 모습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요 하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한영욱 박사님이 연구를 실제로 해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저번에 했던 거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요. 형태 발생론 분석 틀에 집착하다가 더 중요한 알고 싶었던 것들 놓친 것은 없는지, 후배 연구자들이 만약 이걸 쓸 때 어떤 조언을 주고 싶은지 그것도 좀 글로 좀 남겨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